오늘은 7번째 강의인데요. 주제는 보이드입니다. 보이드는 비워진 빈 공간을 뜻하겠죠. 채움과 비움, 공존하다라는 뜻은 사실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공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공간은 영어 단어로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것일 것이고, 근데 비교적 의외로 건축을 공간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시대가,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19세기까지만 해도 건축을 공간의 관점에서 별로 표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공간에 관한 이론들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스페이스, 예를 들면 불어권에서는 이게 에스파스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 이 스페이스나 에스파스는 우주 공간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는 그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공간을 지칭하기보다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워져 있는 곳, 어떤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의 거리, 이런 뜻을 지닌 경우가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건축가가 만약에 개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건물이고 그것은 어떤 건축적 오브제이지, 건축적 오브제와 오브제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은 사실은 건축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마치 우주 공간처럼 비워져 있는 그런 곳을 스페이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20세기가 들면서 우리는 이제 건축을 스페이스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 건축가들 가운데 스페이스, 공간 이런 단어들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쓰는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건축가들은 의도적으로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비슷한 뜻 같은데 이 보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것이 이 보이드인데, 이 보이드와 스페이스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가 스페이스는 구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빈 공간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집 속에는 집 내부의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빈 공간 위에다가 무언가를,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 속에 공간을 비록 비물질적이지만 창조했어요. 빈 공간 위에 세우는 것이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그 창조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보이드는 다시 말해서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꽉 차 있는 무언가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미굴이 그런 거죠. 흙이라고 하는 꽉 차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빈 공간들을 파기 시작해서 어떤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드는 결국은 채워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워져 있는 곳에서 뭔가 빈 공간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채움과 비움, 공존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 건축가들이 사용했지만 그 중 가운데서도 굉장히 독보적으로 일찍부터 그 보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론화했던 건축가는 이렘 코라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가는 1975년도에 오피스 포 메트로폴리탄 아키텍처 해가지고 그 메트로폴리탄 건축의 오피스 사무실이라는 이름의 OMA라고 약자로 불리는 그런 사무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1978년도에는 굉장히 유명한 광란의 뉴욕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었는데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어떤 현상 설계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죄다 주로 떨어집니다만 실패한 현상 설계안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70년대 후반부터
21세기가 지금 벌써 지난 지가 꽤 됐습니다. 시작이 된 지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건축가이죠. 시작부터 제가 예를 들면 1989년도에 이 코라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BNF라고 불어로는 불리는, 그러니까 비블리오테크 나시오날 드 프랑스, 다시 말해서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현상 설계가 파리에 있었고요. 그때 현상 설계안을 제출했고 떨어졌죠. 밑에 보시면은 TGB, 그러니까 떼제베라고 보통 별명이 불렸는데요. 트레 그란드 비블리오테크, 매우 거대한 도서관. 사실은 이건 떼제베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가 사실은 그 빠른 기차, 고속 기차 떼제베의 약칭이죠. 그것을 본따서 떼제베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현상 설계가 있었고, 그때 당선안은 우리 이화여대의 ECC라고 하는 건물을 설계한 도미니크 베로라고 하는 건축가가 당선되었고 실현되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가운데 거대한 중정이 있고요. 중정 주변으로 지하화되어 있는 마치 아트리움 같은 그 주변에 회랑 같은 건물들이 있고, 그것이 열람실이고, 그 다음에 그 넓은 공간에 각 모서리에 마치 세워진 책처럼 4개의 빌딩이 들어서면서 그 빌딩 속에는 주로 서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안이죠. 이 현상안도, 그러니까 실현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가보시면은 재밌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실현안과 맞먹게도 유명한 안이 바로 이 코라스의 떨어진 현상 설계안이었습니다. 그 안은 베로의 안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넓은 공간을 비운 게 아니라 꽉 채웠죠. 꽉 하나의 어떤 단단한 메스 덩어리로 모아서 그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막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괴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때 참여했던 여러 유명한 건축가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제임스 스털링이라고 하는 영국 건축가도 제출했던 안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 눈에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계획안 같아 보입니다만, 당시에 포스트 모던 이런 운동이 굉장히 한참일 때, 그때 제임스 스털링의 어떻게 보면 이 안은 조금 구태의연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 현상을 굉장히 그 흐름들을 잘 보여주는 안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이 안이 굉장히 같이 참여했던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코라스한테 흥미를 끌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스털링의 안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떤 포디움, 기단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쟁반이 있고요. 그 위에 각종 과일, 바구니, 꽃 등등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보여요. 서로 거리를 띄우고 있고요. 각자 굉장히 고유한 어떤 형태들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형태적 장난이 아니라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건축가는 아마 A, B, C, D라고 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능에 부합되는 고유한 건축 형태들을 펼쳐 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안을 보고 코라스는 다음과 같이 스케치를 남깁니다. 똑같은 안은 아니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포디움이 있고 기단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각종 건축적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되는 건축적 구성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닫힌 공간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으로 서양 건축 공간들은 도시든 건축이든 다 닫혀져 있는 공간들 위주로 펼쳐졌었는데, 어느 순간 20세기부터 완전히 열려져 있는 공간 가운데 오브제들이 서로 거리를 띄우고 펼쳐져 있는 공간들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고전적 사례가 사실은 아크로폴리스라고 말씀드렸죠. 빠르게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면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공간에 서양 건축가들이 드디어 그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었을 때 그 비대칭적인 건축물들의 구성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무질서한 공간 구성이 과연 정말 우연의 효과인가 아니면은 고도의 균형을 갖추기 위한 구성인가? 물론 후자이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 아크로폴리스는 서양 건축의 이상적 모델이니까요. 그러면서 요기스트 슈아지라고 하는 건축 이론가가 이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다시 말해서 쟁반 위에 펼쳐져 있는 각각의 고유한 오브제들이 비록 서로 거리를 띄우고 서로 평행하지 않고 각자의 논리대로 놓여진 것 같으나 그것들이 서로 선들이 기묘하게 맞추어져서 고도의 발전된 균형 감각에 의한 구성이다, 정물화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죠. 이것은 가설입니다. 어디까지나 과학적 어떤 가설이 아니라 조형적, 건축적 가설이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 슈아지를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르꼬르비지에라고 하는 건축가의 자유평면 이론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르꼬르비지에가 빌라 사보아의 옥상 위에 자기의 오브제들, 모자, 선글라스, 담뱃갑, 라이터 등등을 서로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펼쳐놓은 모습은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신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던 회화에서의 정물화의 전통을 잇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각각의 기능적인 오브제들의 정물화가 3차원화된 것이 바로 건축의 공간이다라는 것이 르꼬르비지에의 지금 주장인 것이죠. 뒤에 보이는 그런 각각의 건축 요소들은 앞에 보이는 어떤 시뮬레이션, 정물화의 시뮬레이션들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르꼬르비지에는 자기 건물의 내부에 계속 이와 같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된 오브제들을 가지고서 굳이 정물화의 형상 방식으로 펼쳐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싱크대 위에 빵이라든지 주전자들이 펼쳐져 있는 이 빌라 사보아의 부엌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요. 빌라 사보아가 아닌 또 다른 빌라 가르슈라고 하는, 가르슈에 있는 그 다른 빌라에서는 이번에는 생선까지, 굉장히 거대한 이 생선의 모습이 마치 파르테논처럼 보이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선풍기라든지 등등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정물화를 꾸몄고, 그런 연장선상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옥상의 모습이 이제 철저하게 연출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빌라 사보아를 다시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는 계단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능 오브제가 벽으로부터 떨어져서 있고, 기둥이라고 하는 건물을 받치는 독립적인 오브제가 당연히 벽으로부터 떨어져 있고요. 경사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방에 들어가 보면 그 방에 수납장이 어느 순간 공간 가운데 펼쳐져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장실의 풍경들이 오픈되어서, 개방되어서 보이는 가운데 그 화장실 속에 있는 비데라든지 아니면은 세면대, 라디에이터, 또 그 옆에 기둥, 각각의 요소들이 다 독립적으로 펼쳐져 있어요. 즉 하나의 공간 속에 여러 가지 기능적 오브제들이 펼쳐져 있는 그 풍경, 그것이 르꼬르비지에의 자유평면이고 그의 공간이죠. 그의 공간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일련의 투시도로 표현될 때 그 속에 각각은 정물화일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거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서양 건축에서 우리가 고상한 층이라고 부르는 피아노 노빌레, 즉 2층이 가장 고상한 층이에요. 거실이랑 식당이랑 응접실 등등이 펼쳐져 있는 그 공간이 칸막이 없이, 벽 없이 모두가 다 오픈되어서 열려져 있고, 그 가운데
뭐 세면실이라든지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공간으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이고 기둥도 그렇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여기 있는 벽난로 같은 것도 지금 공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정교한 열린 공간, 그 공간 속에 펼쳐져 있는 오브제의 전통, 그 전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스털링에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스털링이 1989년도에 시도했던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그 현상 설계안은 어떻게 보면 비록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르꼬르비주이어처럼 정교한 정모라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정모라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도서관은 다양한 기능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하면 우리가 책들을 보관하는 곳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두 가지 기능이 당장 있습니다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책뿐만이 아니라 뭐 DVD라든지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뭐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이 이제 모여져야 하죠. 게다가 강연실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전시장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요구되었고요. 그때 이 스털링은 그 공공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유한 오브제로서 해석을 한 것이었죠. 그러면 코라스는 왜 이러한 이미지를 그렸을까요? 자기가 스털링의 이 이미지를 그렸던 이유는 굉장히 비슷하면서 정반대이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코라스의 안은 어떻게 보면 스털링처럼 독립적인 프로그램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펼쳐져 있는 것은 비슷한데 사실은 정반대, 다시 말해서 빈 공간 위에 오브제들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꽉 차 있는 공간,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지금 꽉 차 있는 공간이에요. 그 꽉 차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 그 속에다가 비우기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빈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빈 공간 가운데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주변에 꽉 차 있던 부분과는 정반대의 독립적인 어떤 공간 체계나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계안을 보고서 살펴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볼륨은 필요한 건축을 위한 연면적, 바닥 면적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모두 다 하나로 뭉친 겁니다. 그 뭉친 공간 가운데 필요한 빈 공간들을 창조한 거죠. 그 속에다가 지금 보이시는 이런 형태의 비워져 있는 공간들이 뭔가 공공의 고유한 프로그램들일 거예요. 코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한 도서관은 단단한 정보 블록이다. 실제로 책들이 있어야지 도서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은 1차적으로는 서고들의 공간이에요. 서고들은 필요한 폭만 띄워놓고서는 나머지로는 다 책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야 하고 그 책장 속에들은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1차적으로 책들의 공간이고 다시 말해서 책이 꽉꽉 차 있는 창고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워져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일단 채워져 있는 서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공간들을 그러니까 책을 채우지 않기로 하면서 빈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정보 블록들 채워져 있는 공간 속에서 필요한 주요 공적 공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슨 메디아테크라든지 강연장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공간들이 어떤 공적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은 책을 채우지 않기로 하자. 또는 그 속에는 우리가 건물을 건설을 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지금 우리가 건설하자라고 결정을 내려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보이드는 여기는 건설하지 말기로 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도서관은 결국은 단단한 정보들의 블록인데 거기서부터 필요에 의한 공적 공간들, 공공의 공간들은
파여진 보이드로 정의된다라고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현상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도서관의 내부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면과 단면이 있겠으나 기본적 개념은 이 잘랐을 때 이것은 마치 꽉 차 있는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과 흡사하죠.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육점에 고기랑 흡사해요. 고기는 빨간색의 육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기름기가 있잖아요. 기름들이 있죠. 그걸 마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블링은 3차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굽기 위해서 슬라이스를 이렇게 하겠죠. 자르다 보면은 각 잘려져 있는 단면마다 마블링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코라스는 독특하게도 이 건물의 평면을 흑과 백, 채워져 있는 것과 비워져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채워져 있는 것은 검정색, 비워져 있는 것은 흰색.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검정색이라고 해서 거기는 꽉 차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는 책들이 차 있는 곳이고 얼마든지 사람이 갈 수 있겠으나 거기는 개념상 채워져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워져 있는 공간들은 고유한, 아까 어떻게 보면 스털링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에 부합되는 고유한 공간들을 빈 공간으로 표현하기로 시작한 것이죠.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또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이 칸의 엑시터 도서관입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도서관이죠. 이 도서관은 평면을 보시면은 가운데 그 다음에 점점 외곽으로 나가면서 가운데 공적인 공간 또는 주요한 공간, 그 다음 점점 가장자리로 가면서 사적인 공간, 그 다음에 보조적인 공간으로 위계가 달라집니다. 입구는 옆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먼저 가운데 있는 아트리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펼쳐져 있는 어떤 주요한 공간의 빈 공간을 경험하고 그 가장자리에 갤러리처럼 붙어 있는 이제 서고들, 그 다음에 창가 쪽의 개인 공간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칸은 이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칸에게 있어서 어떤 공간이 정말 공간, 스페이스라고 표현될 수 있으려면 그냥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르꼬르비지에가 생각하는 공간과는 차이가 있어요. 각 건축가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공간들이 다를 수 있겠죠. 공간이라는 게 획일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르꼬르비지의 공간이 정말 정물화 같은 열린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칸은 각 공간은 1차적으로 방이어야 하고 그 방은 방 고유의 독립적인 구조체, 그 다음에 그 구조체 사이로 흘러내리는 자연 채광, 그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스케치를 남겼죠. 건축은 방을 만들므로부터 시작한다. 칸에게 있어서 공간은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처럼 그 스스로 방이면서 그 스스로의 구조를 갖고 있고 창문 등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벽난로 등을 통해서 독립적인 자율적인 환경이 가능한 그런 경우에 차는 공간이라는 단어를 붙일 거예요. 단면을 보시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스케치와 물론 형태가 똑같진 않습니다만 비슷합니다. 결국은 가운데 있는 이 비워져 있는 공간은 조금 전 보았던 그런 고귀한 방과 같죠.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왼쪽에 아까 보았던 칸의 엑시터 도서관과 이제 오른쪽에 실제로 흑과 백이 아닌 정확한 비교적 정확한 평면으로 표현되어 있는 코라스의 도서관을 두 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칸의 가운데에 있는 이 주요한 공간은 물론 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공간은 독립적인 기둥이 가장자리 코너에 있고요. 빛이 떨어지고 철저히 빈 공간 위에
하나의 이상적 공간으로 구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칸에게 있어서 이 도서관은 공간,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된 건축 사례이죠. 근데 코라스의 공간, 이 공간은 사실은 칸의 관점이나 아니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같이 부여했던 공간과는 다르게 구축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구축된 것은 꽉 채워져 있는 서고가 있는 부분들이 구축된 것이고, 가운데 이상한 뭐 조약돌 모양이라든지 뭐 소라 모양이라든지 원통형 모양이라든지 구형이라든지 이런 비워져 있는 것은 마치 거품처럼 그냥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긴 허공 같은 공간이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코라스는 이것을 스페이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이드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건축가 한스 홀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던 50년대의 스케치를 보여드립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는 마치 주먹을 쥔 팔뚝처럼 지상 위에 튀어나와 있는 어떤 고인돌과 같은 기념비죠. 기념비는 지상 위에서 어떤 오브제들을 쌓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오브제예요. 그러니까 홀라인에 따르면 사람이 굉장히 자신이 없었을 때 그때는 숨어서 지냈겠죠. 나무 위에 숨거나 동굴 속에 숨거나. 근데 어느 순간 불을 제어하고 그러면서 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는 나를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인 요소들을 세워서 오히려 나의 어떤 자신감들을 표출하겠죠. 기념비가 시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의 순수한 기능이 사실은 그 기념비성이라고 홀라인은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홀라인에게 있어서 건축의 시작은 위의 이미지처럼 쌓아나가면서 구축하면서 만들어진 오브제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른 방식의 건축도 있을 수 있겠죠. 땅 속에 일부러 자연 형성되어 있는 동굴이 아닌 파서 그 다음에 숨어서 지낼 수 있는 방식의 소극적인 건축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순간부터 위에 있는 이미지는 건축이고 밑에 있는 이미지는 감히 건축이라고 부를 것도 못 된다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죠. 위에 있는 것은 구축된 거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것은 판 겁니다. 두 가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규칙적일수록 구축하기 쉽겠죠. 밑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파는 것은 규칙적으로 파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있는 대로 긁어서 파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형상이 생기는 것이 더 쉽겠죠.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성향의 구축 방식이 있는 것이고, 물론 건축의 역사는 위에 보이는 이미지, 이 이미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태동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코라스가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홀라인의 밑에 있는 이 이미지, 파는 건축, 파는 공간, 파면서 빈 허공을 만들었던 개미굴고 같은 이런 방식의 건축 공간이 보이드에 굉장히 적합한, 어떻게 보면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다시 코라스의 보르도하우스를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봐요. 어떤 부유한 사람,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움직일 수 없었던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니는 사람을 위한 주택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고, 어떻게 보면 홀라인의 위의 이미지와 같은 그런 어떤 구축된 요소가 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택은 흥미롭게도 3개의 층이 수직 중첩되었고 각각의 층은 독립적이에요. 정말 달라요, 서로. 근데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저번에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맨 밑에 있는 층이에요. 이 층은 단면으로 보시면 왼 위에는 콘크리트 블록이 떠 있고요. 가운데는 비워져 있고 밑에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경사면석에 박혀 있죠. 박혀 있을 때 평면을 보시면요.
위에 있는 요소는 블록 속에 있는 어떤 열려있는 비교적 그런 방들이고, 두 번째 층,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3층은 지금 조금 전 보셨던 것이고, 2층은 그 두 개의 공간 사이에 완전히 비워져 있는 유리로만 되어 있는 그런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근데 이 가장 지상층, 근데 거의 반지하층에 가까운 이 형태에 특히 땅 속에 묻혀져 있는 저 기묘한 방식의 형태가 보이시죠? 저 방식은 말 그대로 금방 이 땅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그러니까 꺄브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포도주를 뭐 저장 창고를 만들든 아니면 뭔가를 숨기든 피난을 하든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굳이 저런 형태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코라스는 마치 판 것처럼, 그러면서 굉장히 비규칙적인 형태를 일부러 쓰고 있죠. 저기는 파면서 만들어진 빈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보았던, 어떻게 보면은 이 엉성볼 스튜디오, 스페인 건축가의 저번에 보았던 이 동굴 속과 같은 건축, 이 건축을 과연 우리가 칸의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르꼬르비지의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속은 마치 정말 파여져 있는, 자연스럽게든 인위적이든 그런 동굴 속의 내부와 같았고, 그 개념은 사실은 그 볏짚들을 가지고서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콘크리트로 채워서, 그 다음에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치고 양생하고, 그 다음에 흙을 다시 판 다음에 잘라내어서 만들어진 그 빈 공간 속에 송아지가 풀을 뜯어먹게 만들어서 완전히 비워서 생긴 그런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 파여진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계속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파여진 보이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런 형태에서 다시 이 코라스의 도서관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은 뭔가 꽉 차여져 있는 흙 속 공간 같은 그런 메스 덩어리 속에 어느 순간 비워져 있는 공간들이, 보이드들이 있을 것이고, 그 보이드의 형태는 위에 보이는 단면도 그렇고 밑에 보이는 평면도 그렇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코라스의 방식처럼 흙과 백의 방식, 그래서 채워져 있는, 그러니까 솔리드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비워져 있는 저 보이드는 흰색으로 표현해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코라스는 이런 방식을 택한 거예요. 실제 그 내부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서재들로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상한 부분들은 더 이상 각각의 층들이 있으면 그 층들 사이에 그 바닥도 없는 비워져 있는 공간일 겁니다. 이게 과연 3차원적으로 이게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이해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개미굴을,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납을 부어서 그 다음에 흙을 파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그 형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전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솔리드를 보이드로, 보이드를 솔리드로 역전시켜야지 그 보이드의 형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라스는 현상 설계 제출할 때 어쩔 수 없이 솔리드와 보이드를 역전시킨 모형을 제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형태는 어떻게 보면 제임스 스털링이나 또는 르꼬르비지의 경우처럼 각각의 오브제들이 서로 거리를 띄워서 펼쳐져 있는 그런 형태 같아요. 물론 수평적이지 않고 3차원적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보이는 꽉꽉 차 있는 저 메스들이 사실은 빈 허공이고, 지금 빈 허공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솔리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보이드, 솔리드처럼 되어 있는 저 보이드, 저 메스 덩어리로 보이는, 실제로는 비워져 있는 부분들 사이로 9개의 마치 사각 기둥 같은 것들이 꼽혀 있죠. 저것은 기둥일까요? 저것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유리 엘리베이터예요. 보이드죠. 역전시켰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입체도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역전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복잡한 형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저거 어떻게 구축하죠? 어떻게 짓죠? 형태가 비규칙적일수록 사실은 공사비는 정비례하겠죠. 훨씬 더 비싸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 반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솔리드에 해당되는 바닥만 그냥 치면 돼요. 그러니까 각 층마다 그냥 일괄타설해서 바닥판을 만드는데, 다만 보이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콘크리트를 안 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쌓다 보면 저절로 콘크리트를 안 쳤기 때문에 생긴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럼 그 빈 공간에다가 물론 우리가 뭐 외피를 씌워도 되고 아니면 그냥 투명하게 내도 됩니다면, 만약에 씌운다고 하더라도 각 그 바닥판 끝나는 곳에다가 표면을 붙이면은 저절로 이 복잡한 형태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 보이드에 해당되는 각각의 프로그램들과 그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공간들을 설정하고 카탈로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3차원적으로 배치한 다음에 실제로 모형을 만들 때나 구축을 할 때는 그 바닥판에 보이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치지 않고 솔리드에 해당되는 부분만 뭐 친다 또는 자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모형, 이처럼 실제로 건축이 진행되겠죠. 굉장히 이상한 형태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건물이 마치 정육점의 고기들도 어느 순간 잘라져서 보관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 건물도 잘라져서 인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면이라고 하는 것이 단면과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종 단면이 인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인면에는 그 내부에 있는 빈 공간, 보이드에 잘려진 절단면이 그냥 마무리될 뿐이에요. 굉장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떤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은 형태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뿐이지,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각각의 기능적 보이드의 형태들이 끝나서 만들어진 우연한 결과물이고, 그 결과가 지금 보이는 이 도서관의 형태라는 것이죠. 굉장히 기존의 건축과는 전혀 다른 발상의, 다른 관점의 설계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03년도에 코라스는 전시회를 합니다. 자기의 일련의 작품들을 모아서 컨텐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하면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B급 잡지 모양의 카탈로그를 만들고, 그 당시에 뭐 부시라든지 후세인이라든지 김정일 등등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 속에 각종 사실은 진지한 텍스트들인데 그 텍스트들은 마치 저급한 어떤 잡지의 어떤 내용인 것처럼 편집을 하고, 그러다가 흥미롭게도 어느 순간 페이턴트라고 해서 특허라고 하면서 이 노란 종이로 특허의 어떤 양식으로 자기의 작품들을 정리를 합니다. 건축가들은 특허를 신청하지 않아요.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무한 반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술자들의 기술은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만 건축가의 작품은 절대 특허가 될 수 없죠. 매 순간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고유한 해답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결과는 다릅니다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비슷할 수도 있겠죠. 프로세스가 비슷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는 어떤 전략, 어떤 접근법,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기법들을 마치 특허인 것처럼 그 형식을 빌어서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드의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긴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보이드 전략 1이 있겠죠. 보이드 전략 두 번째에서 가로 해놓고 빌딩 해놓고서 거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빌딩의 단면이 있는데, 꽉 차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이드들을 오려내서 비웠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텍스트를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파듯이 덜어내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어서 보이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은 구축하는 것이고 추가하는 것이죠. 보이드는 구축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덜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또 묘하게 프랑스 보자르의 어떤 기법이라고 불리는 표현 기법이라고 불리는 포셰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 기법과 굉장히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프랑스 보자르에서 일반적인 도면을 그릴 때는 이 지금 보이시는 도면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도면을 그려요. 제가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꺼운 벽체 부분들은 해치를 넣죠. 근데 실제로 저 해치는 우리가 쉽게 가운데 있는 주 공간을 보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다 빗금칠 또는 검정색 칠을 하든 해서 숨기는 거예요. 저 안에 지금 보이는 이런 계단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조 어떤 공간이 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실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이런 도면을 그리면 안 됩니다. 저 건물은 돌들을 가지고서 쌓았을 것이니까 그 돌들이 어떻게 맞닿는지까지 다 그려져야 되겠죠. 저 속에 혹시나 모를 숨어 있는 보조 공간들까지 다 그려져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그리다 보면은 주 공간이 잘 안 보이니까 오로지 주 공간이 잘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다 해치 처리를 하는, 빗금 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것을 포시에라고 한다. 그러니까 포시에는 표현 기법이에요. 기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포시에 기법은 어느 순간 20세기가 들어서면서 보자르라고 하는 그 순수예술 학교에서의 건축 교육 그리고 그 이론에 따른 건축의 흐름들이 마치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세력처럼 근대 건축가들한테 공격당하면서 부정되기 시작할 때 그때 포시에라는 기법은 당연히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중요치 않은 그런 개념이 있겠죠. 어쨌거나 근데 그 기법은 우리가 이게 포시에든 아니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여전히 애용하고 있는 기법이에요. 그것은 평면뿐만이 아니라 단면에서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단면의 어떤 그 천장의 부분과 위층의 바닥면 그 사이에는 사실은 다양한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빗금칠하거나 아니면 아예 흰색으로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주요한 공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다 포시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 공간이 있고 보조 공간이 있을 때 보조 공간들을 그냥 주 공간 위주로 풀기 위해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같은 얇은 기둥을 쓰고 돌을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벽이 얇아질 수가 있어도 여전히 그런 기법으로 설계를 하는 근대 건축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다시 우리가 그 오기스트 베레라고 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끌고 왔지만 설계의 방식은 굉장히 전통이 입각했던 그 건축가의 평면을 보시면요. 파리의 샹젤리제 극장을 오기스트 베레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때 이 주요 공간, 당연히 객석 부분이겠죠. 동그란. 이 객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꺼운 어떤 비규칙적인 어떻게 보면 그 볼륨 속에 다양한 기능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빗금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시에 기법으로 주공간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공간 위주로 풀다 보면 빗금칠을 하든 하지 않든 주공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엑스트라 공간들 두꺼운 두께 속에서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사선일 수도 있고 직각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는 그 다양한 폭 속에 우겨 넣은 그 보조 공간들을 다 포쉐라고 우리가 칭할 수도 있겠죠. 베레의 굉장히 비교적 근대적 건축, 주택처럼 보이는 이 사례도 평면을 보시면 굉장히 보자르적이에요. 응접실은 규칙적인 육각형 형태로 만들고 나머지 화장실 등등의 형태들은 그 주요 공간에 기이하게 희생되어 있죠. 거기를 우리가 빗금질 칠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포쉐, 그 부분을 포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조 공간 부분들을. 이러한 기법들을 의외로 미국의 근대 건축가 칸이 굉장히 숙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건축의 공간 이론에 적용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칸은 미국 동부의 출신이고 동부에 있는 학교들은 펜실베니아 대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보자르의 출신들이 교수로 교육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동부는 굉장히 보자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럽 대륙보다도 더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 또는 20세기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서서히 유럽의 대륙에서는 보자르 건축의 교육이 서서히 부정되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미국에서는 보자르의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칸은 그걸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 포쉐라고 하는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단어, 사라져버린, 멸종돼버린 단어입니다. 이 포쉐를 언급하면서 나는 포쉐로부터 비워진 벽과 채워진 벽의 차이를 배웠다. 그러니까 벽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비워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져 있을 수 있는 벽이 바로 포쉐겠죠. 나는 그것을 보자르로부터 직접 배웠다. 나는 채워진 벽이 아니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 공간과 서비스 받는 공간의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서비스 하는 공간이 있고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 있어요. 뭐가 주요 공간일까요? 서비스를 하는 공간일까요? 서비스를 받는 공간일까요?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 주인이죠. 서비스를 하는 공간은 보조 공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칸의 트렌톤에 있는 수영장의 탈의실 보시면은 뭔가 주 공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께가 있는 구조체들이 있는데 그 구조체는 채워진 게 아니라 비워진 벽이고 비워진 기둥이고 그 속에는 사실은 어떤 공간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은 서비스 기능들이 주로 들어가는 서비스 공간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칸의 공간, 모든 공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펜실베니아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브린모어의 학교의 기숙사입니다. 칸의 기숙사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정사각형 모양이 45도 틀어져서 그것이 모서리 부분에 이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그 가운데 각각의 그 상자 가운데 보시면은 뭔가 굴뚝이 4개가 솟아 있죠. 저 굴뚝은 사실은 빛을 끌어들이는 굴뚝입니다. 다시 말해 저런 게 있단 말은 저 가운데 중심 공간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보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 주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평면을 보시면 명확하죠. 가운데 주요 공간이 있어요. 그 주요 공간은 식당일 수도 있고 홀일 수도 있고 뭐 로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푸아예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응접실 같은 거실 같은 그런 공간이 각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둘러싸고 있는 저 복도 그 다음에 각 실들은 사실은 기숙사 공간들이에요. 각 방들이죠. 개인적인 공간들은 물론 서비스 주는 공간은 아닙니다만 이미 보조 공간들이에요. 사적일수록 보조 공간들이고 가운데 모두가 모이는 공간은 공적인 공간, 주요 공간이죠. 광장이죠. 광장과 같은 주요 공간은 가장자리에 서비스 주는 공간들이 또는 보조 공간들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빛이 들어올 곳은 위에서부터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요 공간은 그 공간에 구조가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보이죠. 노출 콘크리트 내력벽으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각 모서리에 빛의 굴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빛이 떨어집니다. 이런 방식은 칸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스코틀랜드 성의 평면과 비슷해요. 성이라고 하는 군사적 건축물의 내부는 모두가 모일 수 있는 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벽은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두꺼워져야 하고요. 그 다음 그 두꺼운 벽 속에는 계단이라든지 각각의 보조 공간들이 또는 개인적인 공간들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가운데일까요? 아니면 가장자리일까요? 가장자리겠죠. 그죠? 가장자리에 있는 저 부분들을 심지어는 주요 공간만 보여주게 하려면은 모두가 다 빗금칠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빗금칠이 되어 있는 그 두꺼운 벽이 사실은 꽉 차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든지 개미굴과 같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잠재적 체험 공간이라는 것이죠. 다만 이 칸과 같은 경우에 그런 포셰를 이용해서 주요 공간을 둘러싸는 엑스트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코라스의 그 도서관은 가장자리에 있던 이 포셰 자체가 전체 공간이 되었어요. 즉 여기 보이는 이 홀이 없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걸 잘라서 이걸 전체 건축으로 만든 것과 같죠. 그러니까 포셰가 더 이상 서비스 주는 공간이 아니라 전체가 포셰고 포셰가 주인공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역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포셰란 단어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지 않지만 포셰와 연관될 수 있는 보이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Strategy of the Void, 보이드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2라고 한다면 1도 있겠죠. 1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은 1987년도에 있었던 파리에서 멀지 않은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있었고요. 거기는 물랑세나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물랑세나의 신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을 코라스 OMA가 맡았어요. 그때 굉장히 또 이상한 방식으로 흙과 백의 알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보여줬어요. 위에는 지금 뭔가 선적인 요소들이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밑에는 위랑 비슷한데 뭔가 역전된 형태죠. 위에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서 마치 중국 글자와 같다라고 코라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스케일은 지금 보이는 이 파리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일시적인 계획을 보여주고자 마스터 플랜 2개를 겹쳐서 보여주는데, 그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파리는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물랑세나 도시의 도시 계획을 보여줄 때는 검정색의 밴드들을 가지고서 겹쳤어요. 재밌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그러면서 왜 이러한 기묘한 형태의 건설을 신도시 계획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코라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코라스는 이제 건설과 고체, 그러니까 다 건축에 관련된 거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항복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축가들은 모든 공간, 건축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척도를 제공했었죠. 그죠? 근데 현대 건축가들은 그러한 이상적 어떤 야망들에 있어 가지고서 항복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완벽한 어떤 항복은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 대한 어떤 직시죠. 그것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과 고체는 결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들에 오히려 더 종속되고 있고, 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끊임없이 흘러다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서울에 어떤 상권이 형성되면 끊임없이 생물체처럼 옮겨 다니잖아요. 홍대에 있던 것이 상수동으로 가고 상수동에 있던 것이 비싸서 딴 데로 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 무엇을 컨트롤할 수 있고 무엇을 컨트롤할 수 없는가를 그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컨트롤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보이드라는 거예요. 공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건설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이 와도 거기 비워져 있는 거니까. 그린벨트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린벨트에 우리가 짓지 않기로 하자고 했을 때 비록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그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 고착이 되죠. 통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적 확실함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건축이 제로인 상태, 짓지 않기로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라스는 짓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디를 짓지 않기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물랑세나라고 하는 어떤 정말 펼쳐져 있는 그 대지에서 코라스는 어디를 짓지 않아야 할 것인가, 어디를 보존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던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기찻길이라든지 강가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각가지 어떤 선적인 보존이 필요한 그런 지역들을 지정합니다. 그것은 보이드죠. 짓지 않기로 한 것이니까. 반면에 그러면 그 짓지 않기로 한 그 나머지 그 사이사이는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계속 바뀔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종속될 수 있는, 또는 어떠한 종류의 이질적인 건축가들이 들어와도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질적인 콜라주와 같은 그런 상황의 지역들을 솔리드라고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가는, 즉 마스터 플래너로서의 코라스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건축을 할 것인가에 집중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디를 보존할 것인가, 이 밴드들을 디자인할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밴드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드들을 건축적 확실함이 가득하도록 정하고 그것들을 적용하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정말 레세똥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혼돈의 모습, 말도 안 되는 마스터 플랜 없는 마스터 플랜과 같은 형태죠. 근데 잘 보시면 선적인 요소들은 비교적 어떤 방식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결정하지 않아요. 모형을 만들 때도 선적인 부분들은 그나마 계획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 인터밴드 부분들은 진짜 사실 이렇게 지을 수 없겠죠. 건물들이 이렇게 붙어서 밀도가 채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건축적 개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으로 채우는 방식이죠. 말도 안 될 정도로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 모형을 통해서, 건축 이미지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2003년도의 컨텐트라고 하는 카탈로그 속에서 첫 번째 보이드 전략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차원적이죠. 아까 도서관 것은 3차원적인 어떤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2차원적인 방식에 대한 얘기죠. 아까 도서관의 경우는 보이드를 만드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파는 거였고, 여기는 물랑세나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막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것과 같은 것처럼 커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건축에서 우리가 구성이라고 하는 전통을 발전시키면서 대칭, 비대칭, 균형, 굉장히 고도의 어떻게 보면은 기법들에 의해서 건축 공간들을 배열하고 결정지어 왔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아이스크림을 파거나 자르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커팅의 방식을 한번 보게 되면요, 시카고의 IIT라고 하는 대학 캠퍼스에 미스 반데로에가 이와 같이 이상적인 도시와 같은 캠퍼스를 만들었죠. 미스의 스페이스죠. 미스의 공간은 르꼬르비제 공간과 비슷하게 어떤 구조적인 그리드 체계가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고 그 속에 각각의 건축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독립적인 오브제처럼. 이 미스는 어떻게 쓸까요? 종이를 깔고 필요한 유형의 건물들을 이렇게도 놓고 저렇게도 놓고 했겠죠. 제임스 스털링의 도서관함과 굉장히, 그러니까 같다고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공간, 미스의 공간이 2003년이 되면 굉장히 낡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공동화 현상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 위험해지고 여기를 어떻게 밀도를 부여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밀도 하면은 건축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코라스와 같은 건축가는 밀도가 20세기 후반의 어떤 현상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밀도를 채우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밑에 거대한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 위에는 사실은 기숙사 또는 서민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위가 위험합니다. 그 다음 점선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위로 전철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전철 바로 위에 작은 분홍색으로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이 미스가 복지회관, 학생 복지회관으로 지은 커먼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미스의 건물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 주변에 지금 철도 주변으로 있는 그 비워져 있는 부분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때 코라스의 방식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무작위의 방식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이 위에 보이는 방식 그리고 밑에다 미스 반대로해라고 썼죠. 미스의 IIT는 이런 거예요. 각각의 오브제들이 있고 거기에 각각의 연결 동선들을 놓는다. 근데 코라스는 그게 아니라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것을 모은다, 채운다. 일단 채우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 동선들을 자르는 거예요. 이 자르는 선들은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킬 수 있는 최단 동선들을 고려해서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정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질서하고 우연해 보이는 형상인 같아 보이나 단순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는, 그냥 여기와 여기의 직선거리 그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1차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집계하고 그 결과 나온 건축이 평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랑세나랑 비슷하죠. 물랑세나 신도시에서도 커팅을 통해서 비워져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나머지들은 프로그램으로 꽉꽉 채웠죠.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워져 있는 보이드가 있고 나머지 채워져 있는 솔리드가 있어요. 그 위에 전철이 시끄러우니까 튜브를 만들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씌우고 그 터널을 받치는 검정색 사선 모양의 기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 레일을 받치는 기둥들이 사각 기둥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새롭게 추가된 건물의 지붕을 받치는 또 얇은 기둥들이 있겠죠. 세 개의 기둥이 동시에 공존하는 묘한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미스의 건물 또 한쪽 코너에다 끼웠죠. 굉장히 스캔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기념비적인 미스의 건물을 봉달리즘도 아니고 이렇게 하느냐 할 정도로 미스의 건물들을 이렇게 편입시켜서, 근데 한편으로는 미스의 건물의 핵심은 이 모서리거든요. 모서리를 어떻게 정교하게 만드는가. 모서리는 내부에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비워놔요. 그러면서 보이드는 비교적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고 솔리드 부분들은 제각각 다른 인테리어들을 적용하겠죠. 보이드 부분은 같은 높이의 천장과 바닥을 공유하는데 솔리드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바닥이 낮아질 수도 있고 천장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그러나 질서, 최소한의 질서는 있죠. 나중에 궁극적으로 수평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제 이 자기의 설명을 표현하는데 폼페이의 평면을 갖고 와서 바닥에 깔아요. 폼페이는 가장 밀도가 높은 과거의 도시, 수평적인 밀도가 꽉꽉 차여져 있는 도시거든요. 폼페이처럼 우리는 밑에 밀도를 채우자. 그리고 그 폼페이에서
보이드 커팅을 해서 비워 나가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매코믹 센터의 개념인 것이죠. 콜라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폼페이의 평면 위에다가 커팅을 해서 보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개념이고, 결과물입니다. 지붕을 보시면은 마치 터널이 눌러서 양쪽 지붕이 크랙이 생기면서 이렇게 들려진 형태고요.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입니다만 어쨌거나 보이드와 솔리드를 우리가 나름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이 보이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바닥과 천장이 마치 건물을 짓다 만 것처럼, 건설의 부재인 것처럼, 시공하다 만 것처럼 패널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패널과 패널 틈 사이에다가 원래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빠다라고 쓰면 안 됩니다만 이렇게 묻혀서 색깔을 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공사를 하다가 만 듯한 마감들을 일부러 하고 있어요. 마치 건설이 부재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솔리드 부분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뭔가 독립적이고 끊어져 있고 단절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리드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전체를 알려면 솔리드 공간에 있으면 나는 그 고유한 닫혀져 있는 세상만 경험할 뿐이고, 보이드가 교차하는 이 순간에서는 모든 것들이 관통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어떤 지붕들이 높낮이가 달라진다든지 바닥이 달라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체계가 있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고민을 두 가지 방식으로 했다고 하죠.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은 채우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바닥에다가 마치 모자이크 타일을 깔듯이 채울 것인가, 수평으로 홈페이지죠. 그 다음에 오른쪽처럼 스택, 즉 수직적으로 쌓을 것인가, 더 높아진 마천루가 되겠죠. 그러다가 왼쪽을 택한 거예요. 1997년도와 2003년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안을 고민했고, 매코믹 센터에서는 왼쪽을 택했다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다른 안에서는 오른쪽을 택할 겁니다. 그것은 베를린에 있는 이 네덜란드 대사관이에요. 네덜란드 대사관은 베를린에 지금 보이시는 이 닫혀져 있는 중정들에 의한 시스템, 전통적인 유럽의 도시 시스템이죠. 그 도시 시스템 가운데 대사관은 원래 고유의 어떤 영토잖아요. 적진 속에 있는 나의 영토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의 관계는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 것처럼 코라스가 여기에 네덜란드 대사관을 만들 때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그리드 체계를 완성시켜서 보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의 방식으로 비틀 수도 있겠죠. 정반대의 방식으로 비틀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를 마무리 지어서 하나의 아크로폴리스처럼 빈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아까 보았던 프랑스 국립도서관처럼 하나에 꽉 차여져 있는 필요한 연명적들을 다 모은 밀도 있는 볼륨들을 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뭘 할까요? 보이드 파겠죠. 커팅은 커팅인데 3차원적인 커팅이에요.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커팅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전시키겠죠. 재밌는 것은 이 대사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폐쇄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민 서비스, 즉 영사관도 같이 있어야 되죠. 영사관은 비교적 오픈되어 있고 대사관은 폐쇄적이고, 대사관 또 아마 그 내부마다 또 더 서로 폐쇄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폐쇄적일 수 있는 공간, 단절적인 공간과 오픈되어 있는 공간, 열려져 있는 공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공존하고 있는 게 대사관이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어떤 한 부분은 오픈되어 있고 한 부분은 나머지는 닫혀져 있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하나의 건축 볼륨 속에 닫혀져 있는 공간도
모두를 다 쓸 수 있고 열려져 있는 공간 또 모두를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공존을 코라스는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저기 있는 보이드 공간은 어차피 개미굴처럼 굴 속에 있으면 그 굴 너머 벽 너머의 흙 공간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땅굴을 파서 그 땅굴 속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다닐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땅굴 너머에 있는 공간과 서로 단절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두 가지 방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대사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나라의 영토 속에 있는 어떤 관망대, 전망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들을 관찰하는 뷰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뷰포인트들을 설정해서 우리가 이 보이드 부분을 올라다니면 어떤 뷰가 보이고 저쪽으로 꺾어 올라가면 이쪽 뷰가 보이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느 순간 외벽 쪽으로 튀어나오면 그것들이 또 바깥의 파노라마의 뷰가 펼쳐지는 등등의 방식으로 두 가지 체계가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인면 처리는 명확하게 보이드는 보이드대로 솔리드는 솔리드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이거를 평면으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단면으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방법은 꺾이는 부분들을 다 펴서 펼치는 방법이죠. 펼쳐서 쫙 늘어뜨리면 위와 같은 평면이 나와요. 이 평면에서는 나머지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보완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안에 비워져 있는 부분은 보이드 부분, 공적인 부분들이죠. 단면으로 펼쳐보면 지금 밑에서처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뭔가 올라가는데 사실 다 단면들을 펼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땅굴인데요. 땅굴과 같은 공간 또는 커팅에 대한 공간은 코라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을 갖고 있었던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은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자기의 작품집을 펼쳐봐도 베를린 장벽에 대한 어떤 학창시절의 리포트를 쓴 적도 있고요. 왼쪽의 이미지는 지금 베를린 장벽이 결정되기 이전에 먼저 군인들이 사람으로서 이제 장벽을 먼저 친 거고요. 이 베를린 장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의 선으로 잘려진 게 아니라 베를린 자체가 동독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베를린 쪽은 사실은 섬이죠. 그렇게 되면서 고립되어 있는 섬이고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DMZ보다는 훨씬 더 작은 스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탈출하기도 쉽고 소통하기도 비교적 쉽죠. 그러나 어쨌거나 단절된 공간이고 그 공간 속에는 무수한 땅굴이 있잖아요. 어떤 땅굴에 대한 어떤 연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 베를린 장벽 자체도 어떤 베를린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난도질을 해서 잘라서 커팅해서 비워져 있는 잠재적인 어떤 폭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벽이 아닙니다. 사실은 DMZ처럼 두 개의 벽 사이에 비워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어떤 행위든 가능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안달루시아의 개들의 것도 유명한 장면이죠. 사람의 눈을 커팅하는 장면, 실제로 동물의 눈을 커팅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만 이렇게 잘라버리는 장면, 이런 잔인한 장면들, 저급한 어떤 기법들이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건축적 가능성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를린의 네덜란드 대사관의 보이드 부분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굉장히 닫혀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닫혀져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떤 뷰가 펼쳐지죠. 한편으로는 모든 나머지 공간들은 다 차여져 있고 그 다음에 오로지 수직적인 연결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은 이 가운데 보이드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자연 통풍이 가능하고 모든 어떤 설비 배관들도 이 튜브 공간을 따라서 배열될 수 있을 것이고 이 튜브 자체가 구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기능들, 모든 의미들이 점점점 채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 비워져 있는 곳에 집중하고 있죠. 파는 건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코라스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어떤 오피스 시티, 도시들, 행정 도시를 만드는 그 스킴, 요약도를 만들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펼쳐 놓는다. 스털링의 방식이죠. 그다음 그 위에다가는 그냥 돔을 씌운다. 그러면서 플러의 돔, 버커민스터 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맨하탄에다가 이런 돔을 씌워서 내부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자. 뭐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요새 미세먼지 많고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1번 방식을 시도했다가 자기네들은 결국은 역전시킨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전시켜서 꽉 차여져 있는데 구멍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구멍은 사실은 스위스 치즈와 같다. 사실 에몽떨 치즈죠. 치즈 보시면은 꽉 차여져 있는데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코라스가 Y2K 하우스라는 주택을 1998년도에 지었어요. Y2K 기억나시나요?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가면 컴퓨터가 모두 두 자리 숫자로 디지털화 되어 있었는데 99에서 갑자기 0으로 넘어가는 순간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가 마비될 것이다. Y2K에 대한 그 공포가 있었죠. 이 건축주도 그랬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2000년이 되기 전에 자기 건물이 완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라스는 이걸 Y2K 하우스라고 지어요. 되게 이상한 형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구멍을 파는 듯한 형태예요. 코라스는 이것이 어떤 일련의 리서치 과정 속에서 나온 객관적, 논리적 결과이고 첫 번째는 이거였다. 왜? 건축주가 나는 거실을 갖고 싶은데 그 거실에서는 뷰가 가장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뷰는 터널이잖아요. 그래서 터널과 같은 뷰를 만들고 그다음 나머지 필요한 기능들을 꽂아 넣자. 굉장히 정신사납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정리를 하자. 코라스가 지금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칸이 됐다는 거예요. 칸처럼 주요 공간이 있고 보조 공간이 됐다는 것이죠. 칸의 공간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오되 첫 번째 귀개한 형태를 막으로 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주 공간이 아니라 가운데 것도 파여진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드러내기와 파내기에 의해 단단한 덩어리 형태에 도달했다. 건축적 관점에서 매우 흥분되는 상황에 도착했는데 처음으로 포시의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시죠, 포시에? 또다시 우리가 이 칸의 건물, 아까 Y2K 두 번째 버전이 바로 이건 거죠. 물론 이건 평면입니다만 단면으로 만들면요. 이것과 비슷하되 차이가 나는 방식으로 택했죠. 그리고 그것은 흙과 백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거실은 이제 보이드죠. 나머지 필요한 보이드들이 파여지고 역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충격적이었겠죠, 건축주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물 건너 갔습니다. 버리는 아니 될 텐데 항상 리사이클을 잘해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월 뒤에 제출해야 될 포르토의 현상 설계안, 음악당 현상 설계안에 뻥튀기를 해서 만들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스케일을 키워서 넣는 게 아니라 거실이 음악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 음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신발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음향을 반사하기 위해서 천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의외로 가장 좋은 음향 효과를 내는 것은 신발 박스 모양이고 그래서 신발 박스 모양을 만들고 껍데기를 씌우는 게 원래 음악당인데 자기는 반대로 덩어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신발 박스를 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형태고 그 형태대로 마감이 되었죠. 이 로타리의 기괴한 형태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그 맥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분명한 것은
이 형태로 인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오히려 더 활성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마치 파리의 샹젤리제의 개선문에 있는 그 로타리였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포르토라고 하는 도시의 로타리는 굉장히 각 지역마다 이질적이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뭔가 지형이 비틀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마치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땅이 들고 일어난 것 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형태의 그 극장이 만들어졌어요. 가운데 극장,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다른 극장이 또 측면에서 들어가고, 이런 방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다시 말해서 흑과 백이고,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슬라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 모형은 다시 또 꽉 차 있는 볼륨 속에서 필요한 볼륨들을 덜어내서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주요한 프로그램들은 보이드이고 비워져 있고, 그 나머지 필요한 공간들 또는 동선들은 다 솔리드이죠. 솔리드라고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내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우리가 솔리드 공간을 들어가겠죠. 보이드와 보이드 사이의 공간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속에서는 각각의 복잡한 기둥들이 솔리드 속에서는 구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솔리드 속에 채워놓은 것과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펙타클과 같은 그런 내부를 통해서 가다 보면, 틈 사이로 가다 보면 각각의 이제 보이드들을 발견할 것이고, 이번엔 각각의 보이드들은 독립적이니까 독립적인 어떤 내부 마감들로 마무리되겠죠. 심지어는 포르투갈의 전형적인 어떤 전통 재료들인 그 타일들을 가지고서도 마감도 하고요. 가운데 있는 주요 그 극장에는 투명해서 실제로 그 로타리에 있는 타워가 보이기도 하고요. 커튼을 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유사한 건축들이 또 다른 이런 포로시티, 다공성이라는 개념을 갖고서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한테 실험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스펀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 스펀지가 재밌는 것이 그 속에 무한한 공간이 있고요. 그 무한한 공간에다가 우리가 석고를 들이붓고 스펀지를 할 수만 있다면, 뜯어내면 또 스펀지가 나와요. 그 틈, 솔리드와 보이드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도 스펀지와 같은 공간이 있죠. 그 왼쪽과 같은 공간이죠. 오른쪽과 같은 현대 공간들은 다공성의 도시가 아니고, 왼쪽과 같은 공간들은 스펀지와 같이 꽉 차 있는데 그 빈틈을 찾아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스티븐 홀이라고 하는 건축가도 이런 어떤 건축의 메스를 만들고 그 속에 다양한 스펀지와 같은 펀칭 또는 구멍을 뚫어서 작은 창문, 큰 어떻게 보면 광장, 그 발코니와 같은 그런 빈 공간, 그다음 그 속에 알 수 없는 기괴한 형태의 창문, 빈 공간들이 보이는데요. 그 빈 공간들은 내부의 그 복도 공간들을 하나의 어떤 보이드 공간처럼 뚫어서 빛도 들어오고 환풍도 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적인 어떤 독특한 형태의 공간을 만들도록 했겠죠. 그러면서 단면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포시에처럼 색깔을 칠하고, 그러면서 여기는 포로시티라는 표현도 있죠. 스펀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랙탈 이론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수렴되거나 발산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한 면을, 정사각형 면을 9등분하고 가운데는 비운다. 그것이 만약에 정육면체일 때 마찬가지로 9등분씩 해서 나누어서 가운데를 비운다. 그 다음 남아있는 거를 또 비우고, 남아있는 걸 또 비우고, 점점 가다 보면 부피가 제로가 됩니다. 분명히 큰데 계산을 수학적으로 해보면 제로가 돼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 스펀지처럼 끊임없이 꽉 차 있으면서 끊임없이 비우는 그런 과정의 설계들을 하고 있으며, 그런 어떤 설계들이 스위스 건축가 헤르족 드무롱 경우도
바르셀로나의 포럼 2004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때 비슷했어요. 건물의 형태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 자체가 삼각형의 부지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사각형이었으면 육각형이었으면 원형이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것은 끊임없이 채워질 수 있는데 우리가 피자 자르듯이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 넓은 어떤 볼륨을 살짝 띄우고 밑에는 극장을 만들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넓은 판을 만들면 이제 어둡잖아요. 여기 밑은 광장처럼 완전히 열려져 있는데 어둡기 때문에 그 속에는 빛을 뚫어야겠죠. 빛구멍들을 뚫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주제가 뭐냐? 사실은 보이드들인데 이 보이드들의 형상이 주제예요. 그래서 위에는 직각체계이고 밑으로 갈수록 각각 필요에 따라서 비틀어지는, 위에는 구조가 있으니까 밑에는 비틀어질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보이드의 형상을 만들고 그 보이드의 인면을 만들어서 마무리 지은 거예요. 파사드의 형태도 보이드들이 끊임없이 썼는데 잘려진 단면이 노출된 거고요. 물론 건축가는 뭐 마감 상태가 조금 실망스럽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순간 각각의 빛 보이드들이 들어있고 그 속에서 또 천장에 이런 다양한 어떤 같은 재질들의 표피에서 효과들이 드러났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동굴과 같은 건축의 한 사례로서는 피터 줌터라고 하는 스위스 건축가의 2008년도에 지어진 이 기도당일 겁니다. 정말 시골에 어떤 하나의 돌이 솟은 듯한 또는 땅이 솟은 듯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조각처럼, 추상적인 조각처럼 들어서 있고요. 가다 보면 거기에 삼각형 문이 보여요. 그 문은 살짝 비틀어져서 열리고요. 그러면서 이 건물은 사실은 건물을 돌아다닐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 보이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오각형인데 한쪽이 좁고 한쪽이 넓어지면서 뭔가 변형된 오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는 뭔가 층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지층처럼 쌓여져 있어요. 실제로 타설을 매일매일 50cm씩 끊임없이 타설을 해서 그래서 그 층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거든요. 원래 콘크리트는 압축이지 않습니까? 철근이 들어가면서 비약적으로 인장력, 즉 당기는 힘에 강해지긴 했으나 원래 콘크리트는 압축의 재료입니다. 고대 로마의 판테온도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신재료이지 콘크리트는 원래 압축의 가장 고전적인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 내부 속에 빈틈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 속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두께의 꽉 차여져 있는 공간들이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건축과 조각의 경계가 불분명한 오브제일 수도 있어요. 조각은 매스라고 한다면 건축은 일정한 두께를 갖고 있는 껍데기 속의 공간이잖아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는 보이는 것처럼 나무들을 이렇게 쌓아서 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깥의 벽에다가 거푸집을 세워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타설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가 문이 왜 삼각형인 형태인 줄을 이해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나무들을 그을려요. 불로. 그래서 그 내부에 그을려진 그 색깔의 콘크리트로 파여져 있는 형태로 마감이 될 거고요. 바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폭으로 매일매일 마치 종교의식 하듯이 소수의 어떤 이 마을 주민들이 계속 건축가와 함께 반복적으로 구축을 한 것이고요. 그 틈 사이에 뭔가 비규칙적인 어떤 구멍들이 보이시죠? 저 구멍들은 파이프가 박혀 있고 내부에 이제 빛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평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쌓여져서 가다가 가운데 어느 순간 나무들이 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일 거고요. 문틈 사이로 뭐 빗물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벽에 나무의 형상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그 틈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동굴 속 공간이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하늘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말 뚫려져 있는 공간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순간부터 이것을 어떻게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과연? 이 줌터가 사실은 1988년도에 이미 나무로 또 교회당을 지어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나무는 굉장히 섬세한 재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철저히 구축된 공간입니다. 마치 배처럼 또는 물고기 모양처럼, 그러면서 정교한 나무들로 평면과 단면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고유한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 이 한참 뒤에 20년 뒤에 지어진 이 줌터의 콘크리트 건물은 동일하지 않죠. 다르죠, 완전히. 전혀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구축에 의한 건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동굴을, 원초적 동굴을 연상시키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스 온라인의 이미지로 돌아와서 밑에 있는 파여진 공간,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